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입니다. 주인공 문호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집안의 자매들과 특히 각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자매들 중에서 특히 사촌 자매인 난수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자매들과 보내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기만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학교에서 들은 것과 책에서 읽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호는 어머니와 숙모도 몹시 사랑하였는데 어릴 때는 어머니보다 숙모를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문호는 나보다도 동서를 더 따러.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인 지수가 있었지만 숙모의 딸인 난수를 더 아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난수의 오빠인 문혜는 문호와 동갑으로 20여일 늦게 태어나 문호를 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문혜는 모친의 성격을 닮아 문호보다 좀 냉정하고 이지적이었는데 문호는 문혜를 사랑했지만 문혜는 문호의 감정적인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호가 자매들 속에 섞여 노는 것을 항상 비웃고 말은 못하지만 자매들이 문호를 따르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문호와 문혜는 자주 그들만의 토론을 하곤 했는데 화제는 흔히 중국과 서양의 위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문호는 이댁, 왕창영 같은 중국 시인이나 톨스토이, 괴테 같은 서양 시인을 칭찬했습니다. 왕창영은 칠원절구에서 뛰어난 작품이 많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입니다. 반면 문혜는 그런 시인은 인생에 무익한 나태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공자, 맹자나 소크라테스, 와싱턴 같은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공통점은 문학에 대해 뜻이 있다는 것으로 몇 년 전에 둘은 자매들을 위해 각각 소설을 한 편씩 쓴 바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문호의 소설을 더 좋아했고 문혜도 자기의 소설보다 문호의 소설을 추천해 문호의 소설을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쓰면 사람을 버리나니라. 책을 읽은 후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문호의 재주를 속으로 기뻐했으며 과거 제도가 있었으면 장원급제를 했을 것이라며 아까워했습니다. 문호는 난수에게 시인의 자질이 있다고 믿었는데 시를 읽어주면 난수는 무릎을 치며 좋아하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호는 이것이 기뻐서 집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시나 단편소설을 지어왔으며 난수도 문호가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문호의 친동생인 지수는 난수와 동갑이었지만 난수만큼 이런 쪽에는 재주가 떨어졌습니다. 지수야, 너는 고운 것을 볼 줄을 모르는구나. 내야 아나 난수나 알지? 아니, 너도 남보다야 낫지. 그러나 난수가 너보다 더 낫단 말이지. 지수는 문호보다 문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때문에 지수는 문호보다 문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얘 문혜야, 참 이상하구나. 난수는 나를 닮고 지수는 너를 닮았구나. 좋지 않은 집에서 시인 둘하고 도덕가 둘이 나면 그 안이 영광이냐. 지수야, 너와 나는 도덕가가 되자. 형님과 난수와는 시인이 되어 술주정이나 하고. 문호는 난수를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난수의 계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무엇하게. 문혜도 난수를 공부시킬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체질이었고 난수는 공부가 아직 뭔지도 몰라 부모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마치고서 서울에 갈 때에는 반드시 지수를 데리고 가리라. 될 수만 있으면 난수도 데리고 가리라. 그러던 중 그해 가을에 16세 된 난수는 이웃 동네 부잣집에 15세 되는 자제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문호가 이 말을 듣고 백방으로 부친과 계부에게 사정을 했으나 그들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얘 시집가기 싫다고 그래라. 명춘에 내 서울 데려다 줄 것이니. 내가 어떻게 그러겠소? 오빠가 말씀하시구려. 사실 난수는 은근히 신랑이 될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음이 엿보였습니다.
문호는 아까운 시인이 썩는 것을 한탄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사랑하던 누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깝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국 시인 워즈워드가 그 누이와 일생을 같이 보낸 것처럼 자기도 난수와 일생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워즈워드는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이르는 말로 영문학에서 낭만주의를 개창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민중을 사랑한 개관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혼을 한 후에도 누이 도로시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난수의 신랑 되는 사람이 천치라는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문호의 부친이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60리 정도 떨어진 신랑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좀 미련한 듯하더라마는 그래야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혼인이 확정되고 문호의 조모와 숙모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약혼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호는 난수의 계부에게 간곡히 사정을 하지만 계부는 문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은 잠시 일이지요. 난수의 일은 일생에 관한 것이 아니오니까. 일시의 체면을 위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못한다. 양반의 집에서 한번 허락한 일을 다시 어찌한단 말이냐. 다 제 팔자지. 드디어 혼인날이 되고 집안의 아녀자들이 모두 모여 시끌벅적한 가운데에 문호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신랑은 소문대로 머리가 매우 크고 시뻘건 얼굴이 길쭉했으며 큰 눈은 마치 소 눈깔과 같고 커다란 입은 해벌어져 침이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모두 다 낙심했는데 문호는 신랑을 보다 집에 뛰어들어와 난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난수는 문호의 등에 얼굴을 대고 울게 됩니다. 문호는 어디서 돈 5원을 구해 갖고 와서는 난수에게 그날 밤으로 도망을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난수는 문호의 말에 놀라기만 하고 이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이 못생긴 거다. 일생을 그 천치의 아내로 지낼 터이냐. 죽어라, 죽어. 다음 해 봄에 문호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2년 후 여름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 대문 밖에는 여전히 자매들이 웃으며 문호를 맞아주었지만 당연히 난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호가 동경으로 떠날 때는 10여 세에 불과하던 자매들은 이제 커다란 처녀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혜와 마주하는 문호는 문혜의 까맣게 난 수염을 만지면서 말합니다. 문혜야, 우리 턱에도 수염이 났구나. 문호가 턱 아래 한치나 자란 문혜의 수염을 툭툭 잡아채며 웃자 문혜도 세월을 느끼면서 코 아래 까맣게 난 수염을 만집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 둘을 안아다가 문호 앞에 놓는데 물끄러미 검은 양복 입은 문호를 보더니 울면서 어머니의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이 애들이 벌써 3살이 되었구나. 문호는 하나는 자기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문혜의 아들인 줄은 알지만 누가 자기 아들인 줄을 몰라 우두커니 아이들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아버질세 그려. 소년의 천국은 영원히 지나갔네 그려. 웃는 문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문호는 정신없이 얼굴에 전보다 주름이 많아진 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있었고 집 앞 버드나무에서는 꾀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품의 소재는 일본 작가 구니키다 도포의 소년의 비에서 가져왔다는 주장과 작가의 경험에서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구니키다 도포는 1871년에 태어난 일본의 소설가로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동시대 문학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제는 자녀 중심의 사회 개량의식이 완고한 부모의 인습에 의하여 좌절된 것에 비애를 느낀다는 교화적 계몽성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초기 습작기의 작품이라서 성격 묘사와 심리 묘사가 미약하지만 구성과 형식은 1917년의 작품으로서는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본격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술 시점과 서술 상황에 대한 배려는 단순하지만 선구적이고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신소설이 가진 줄거리 위주의 소설을 부정하고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근대 소설의 길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1892년 평안북도 정주의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10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이후 동학에 들어가 서기가 되었고 이듬해 일진회의 추천으로 일본에 가서 1907년 메이지학원 중학부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의 일본 동경 연설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 기독교를 접하여 청교도적인 생활을 지향합니다. 1919년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가해 임시정부의 주관지였던 독립신문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1938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1938년 12월 전향자 중심의 좌담회 시국 유지 원탁회의에 참석했고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선출되며 협회 주최 전선병사 위문대 위문문 보내기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임전대책협의회의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전시생활부장, 조선문인보국회 이사, 조선문인보국회 평의원 등으로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해방 후 광동중학교에서 영어와 작문을 가르쳤고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의 의뢰로 도산 안창호를 출간했으며 1949년에는 일제강점기 자신의 행적을 밝힌 나의 고백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병보석되었고 8월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납북되었다가 10월 25일 사망했는데 이광수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철저한 정직으로 함께 추구해 나갈 꿈을 깨닫게 해주는 것. 사랑은 함께 이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 세상에 모두가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그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수전 폴리스 슈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읽는 사랑시 백선.